let somebody work open. Jaguars going for two. Lawrence in the shotgun, looking left, throws left, and it's caught! Zay Jones! Trying for two. Got it! They've got the lead! It's the tight end, Gerald Everett! Everett has got the pass. A two-point conversion. And the Chargers have taken a one-point lead with 15 seconds to go. Gerald Everett, the tight end, grabbed the ball.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2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ell, he's got grills. That's probably the next step. I need to go get some custom grills. I got to call my dentist. I don't know if my dentist back in Holland, Michigan gets a lot of requests for grills, but I need to call him. But I feel like I'm at Walt Disney World right now with this turkey leg. I'm enjoying this. 먼저 추수감사절 경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팔로 빌스는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굉장히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최근 5경기에서 7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시즌 총 11개의 인터셉션으로 이 기록에 현재 선두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른 쿼터백들이 인터셉션 1위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조시 알렌이라는 이 엘리트 쿼터백이라는 선수가 현재 인터셉션이 지금 선두예요. 특히 레드존에서 최근 이 인터셉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번에 언급을 했듯이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 스스로의 이 공격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조시 알렌은 분명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쿼터백입니다. 본인의 애슬릿적인 부분,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패싱의 기회를 벌어내거나 본인이 직접 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레드존이라는 굉장히 빡빡한 한정된 공간에서 조시 알렌은 본인이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 플레이를 풀어내야 한다, 이러한 강박관념과 욕심이 있는 선수고, 이것이 결국 무리한 판단을 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편안한 마인드셋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리시빙 옵션에 국한되어 있어요. 스테판 딕스, 그리고 가브리엘 데이비스, 그리고 아이자아 맥킨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선수들로 구성이 된 이들의 리시빙진. 넓은 필드 위에서는 이 리시버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굉장히 상대를 스피드로 제치는 데 능하고 이 스페이싱을 창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존이라는 이 스페이싱이 제한되는 공간, 이 피지컬 싸움이 펼쳐지는 이 공간 속에서는 이들의 리시버진이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 버팔로 빌스라는 팀이 캔자스 시티처럼 러싱이 좀 더 강한 팀이다, 이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레드존 오펜스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간략하게 벌어지는 플레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리시버들이 1대1 피지컬 싸움에 능한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시 알렌은 오케이, 너네 리시버들 짧은 피지컬 싸움, 재밍하고 이러한 순간적인 싸움에서 못하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시간 좀 벌어줄게, 너네가 뛰어다니고 스페이싱을 만들어내 라고 포켓 밖을 나서요. 포켓 밖에서 상대 라인베커나 세이프티의 표적이 당연히 조시 알렌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공을 단순히 스로우어웨이 하거나 리시버가 그 스페이싱을 창출해낼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플레이를 포기하거나 다음 플레이로 넘어가면 되지만, 어떻게든 그 패스를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자신의 강한 어깨를 믿고 그 빡빡한 수비 틈 사이로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공들이 인터셉션이 되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도 그 인터셉션은 결국 RPO 플레이 중에 나왔어요. 런 앤 패스, 이 스테판 딕스 X 사이드에 위치한 스테판 딕스를 향한 패스가 결국 인터셉션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뻔했죠.
현재 버팔로 빌스의 레드존에서 조시 알렌에게 공이 갈 선수는 스테판 딕스밖에 없어요.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리시버. 근데 이 리시버가 라인에 타이트하게 붙였고, 그리고 뭐 샷건 포메이션에서 런닝백에 공을 스냅하는 척 한다. 그러면 당연히 디펜시브 라인이 할 일이라곤 패스다 하고 공을 위로 뻗는 수밖에 없어요. 손을 뻗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손에 공이 튕겨져 나갔고 결국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결국 버팔로 빌스가 다음 플레이에서 보여준 것은 이 레드존에서 이 스테판 딕스를 아예 스프레드 셋으로 벌림으로써 별다른 세이프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배치를 했고, 조시 알렌은 결국 본인의 조금 인내심 그리고 스테판 딕스를 향한 신뢰를 통해서 딕스가 이 라우트를 이 릴리즈를 잘 타면서 스페이싱을 이 세퍼레이션을 충분히 만들어냈고 결국 터치다운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즉 지금의 버팔로 빌스가 이 레드존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시 알렌 본인의 그러한 선수들의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오펜시브 라인이 조금만 더 이 리시버들을 위한, 조시 알렌을 위한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시 알렌 스스로 발을 통해서 리시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뒤에서 이 포켓 속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것이 현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아쉽게 경기를 패했죠. 뭐 오펜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격 스킴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들의 최근 3연승 기간, 그리고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오펜스의 모습을 보였죠. 뭐 러싱 스킴을 비롯해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상대 디펜스가 예측하지 못하는 오펜스의 템포, 그리고 오펜스의 콜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스킴이 뭐 자유자재로 가능한 런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 제러드 고프의 인터미디에 패싱 컨셉부터 해서 뭐 샬로우 컨셉,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에 특화된 리시버들을 활용한 그러한 오펜스 컨셉들이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좋은 현재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 라이언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올 시즌 벤 존슨 코치는 아마 내년 시즌 뭐 다른 팀의 감독 후보로 좀 오르내리락 할 정도로 좋은 시즌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번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패한 이유는 결국 댄 캠벨 감독의 이 경기 매니지먼트였어요. 댄 캠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승리를 걷어차는 모습을 선보였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4승 7패, 뭐 3연승을 거두었고, 우리가 알던 그런 만년 꼴찌 팀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투지가 넘치고 젊은 팀으로 변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댄 캠벨 감독의 공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현재 7패나 한 이유, 4승밖에 하지 못한 이유,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댄 캠벨 감독 때문이에요. 이 감독은 정말 뭐 선수들을 알고 뭐 다 잘 알겠지만 승리할 줄 아는 감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추수감사절 경기였고요. 네, 다음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였죠.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완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 뉴욕 자이언츠는 분명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이 저번 주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것을 목격을 했었고, 결국 뉴욕 자이언츠는 시작부터 본인들이 준비해온 것을 펼쳤어요. 이 정상적인 뭐 샷건 이러한 오펜스를 통해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프레셔, 디펜시브 라인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결국 경기 시작부터 플레이 액션 그리고 스프린트 아웃 등을 통해서 데니얼 존스를 계속해서 뛰게 만들면서 우회를 해나갔어요. 이 프레셔가 무서우니까. 또한 데니얼 존스는 의도적으로 경기 초반에 이 딥패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또 성공하기도 했죠. 그 시도하는 이유는 결국 댈러스의 디펜스에게 너네 맨 커버리지 블리츠 할 거야? 하지마. 우리 리시버 자신 있어. 딥볼 그냥 던질 거야. 이러한 위협적인 경고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다 좋았지만 게임 플랜 자체는 저는 이 뉴욕 자이언츠의 이번 경기는 잘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그만큼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렸고, 런게임 세쿠안 바클리를 태클링 해냈고, 그리고 뭐 오펜스도 너무나도 쉽게 득점을 기록했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데니얼 존스가 35번의 패스를 시도하는 경기는 이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있어요. 또 뭐 자이언츠의 디펜스가 이 프레스카스를 상대로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잘 풀렸죠. 뭐 이들의 뭐 런게임 다 잘 풀리고,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가 이번 경기 뭐 리그에서 이미 가장 많은 맨 커버리지, 가장 많은 블리츠를 선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프레스카스 상대로도 뭐 제로 블리츠나 끊임없이 이 블리츠를 선보였어요. 하지만 닥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은 리그에서 블리츠에 대한 대처가 가장 뛰어난 쿼터백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오히려 블리츠 상황에 더욱더 잘하는 선수예요. 침착하게 이 맨 커버리지 된 리시버들, 뭐 CD램이나 그리고 뭐 마이크 갤럽이나 피지컬적인 우위에 있는 선수들을 잘 공략을 해내면서 패스를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결국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현재 NFC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팀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이제 추수감사절 마지막 경기였던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사실 굉장히 접전의 경기였죠. 사실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잘했고,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도 굉장히 잘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에게 저번 주 정말 37점 차 홈에서 큰 패배를 당하면서 어쩌면 연패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바이킹스는 끊어내는데 잘 성공을 했어요. 커즌스는 물론 한 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긴 했지만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페이트리어츠 디펜스의 프레셔들을 상대로 저번 주와는 다르게 좋은 그런 플레이들을 이어갈 수 있었고,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를 결국 패치가 막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바이킹스는 제퍼슨이 결국 또 한 번 터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기가 갈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빌 벨리책 감독이 결국 저스틴 제퍼슨처럼 이 리그 최고의 넘버원 리시버를 상대할 때 이 감독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비법, 대처법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 중점적인 대비를 해오진 않았습니다. 139야드를 뭐 기록했을 정도로 집중 견제를 했다고는 거리가 먼데, 단지 저스틴 제퍼슨이 이 슬랏에 위치했을 때, 슬랏 리시버 있을 때 세이프티 한 명을 러버 역할을 시키면서 코너백은 아웃사이드, 그리고 세이프티는 인사이드에서 저스틴 제퍼슨을 일종의 더블 커버리지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어요. 이 커크 커즌스의 첫 번째 인터셉션 장면을 보면 세이프티 이 코너백이 처음에 이 저스틴 제퍼슨을 마킹하다가 세이프티가 러버 역할을 하고, 그것을 저스틴 제퍼슨이 인사이드로 라우트를 타자 세이프티에게 코너백은 저스틴 제퍼슨을 인계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본인의 존으로 돌아오면서 이 공을 인터셉션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즉, 이 패치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저스틴 제퍼슨 너 뭐 다 잘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너네의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패싱 게임을 막아낼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스와 이 케빈 오코넬 감독도 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을 가져왔던 게 지켜만 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패치가 이 세이프티를 통해서 이 필드의 중간을 막아낼 것을 선보이자, 패치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커버리지를 펼치자 오히려 저스틴 제퍼슨은 인사이드로 가는 것이 아닌 아웃사이드로 전력 질주, 코너 라우트를 타면서 이들의 예측을 완전하게 비껴내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결국 이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의 디펜스가 저스틴 제퍼슨의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견제를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퍼슨을 미끼로 해서 세이프티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뒤를 다른 리시버가 공략을 하는데 카운터를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처럼 완벽하게 이 라인 선상에서부터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을 압도해내지 못한다면 분명 바이킹스는 뭐 제퍼슨, 그리고 딜런, 그리고 오스본, 그리고 호킨슨 리시빙 옵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억제하기 힘들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물론 패츠도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어요. 특히 쿼터백인 맥 존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3경기 연속 현재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번 경기는 올 시즌 처음으로 이 패치 오펜스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플레이 콜러, 뭐 맷 패트리샤, 뭐 조저지 이 플레이 콜러의 영향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이 패치 오펜스의 컬러 하에서 분명 맥 존스라는 쿼터백은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 샷건, MT,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이들의 현재 오펜스에서 바이윅 이후에 뭔가 본인만의 리듬을 이끄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치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패치 오펜스는 스프레드 오펜스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프레드 오펜스가 무엇이냐? 결국 더 많은 리시버, 더 많은 필드 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스페이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본기입니다. 근데 스프레드 오펜스를 추구하는데 스페이싱을 공략을 못 해내고 있어요. 리시버들이 뭐 스페이싱을 못 얻어내고 스킴적인 요소에서 스페이싱을 못 얻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프레드 오펜스에 대한 장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패치 오펜스의 계속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뭐 스페이싱을 벌리지 못한다고 탤런트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은 넘버원 리시버, 뭐 저스틴 제퍼슨 같은 리시버가 없잖아요. 뭐 넬슨 아골라나 뭐 켄드릭 본이나 뭐 자코비 마이어스나 다른 팀에 가면 넘버 2, 넘버 3 역할을 할 리시버들만 있기 때문에 1대1 탤런트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들의 스킴이 잘 풀리지 않거나 본인들의 탤런트가 상대를 압도할 수 없다면 보통 현재 유행인 뭐 다른 코치들이 선보이고 있는 방법은 결국 뭐 플레이 액션, 그리고 뭐 모션이나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노리고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패치는 이상하게 베일리 제피가 나오면은 뭐 플레이 액션도 잘 쓰는데 맥 존스만 나오면 잘 쓰지도 않고 무언가 수수께끼의 그런 오펜스 콜링들을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맥 존스가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게 라는 모습처럼 맥 존스 본인이 현재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승부를 걸 줄 아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상대의 커버리지를 분석하면서 스냅 전에 적절하게 배치된 리시버들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적지만 이 플레이 액션 그리고 샷건 상황에서의 더욱더 효과적인 모습, 그리고 MT 포메이션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은 분명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비록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만약 맥 존스가 이렇게 우리가 작년 시즌 이 선수가 새로운 패치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선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패치는 남은 경기 충분히 플레이오프 경쟁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샘 다놀드가 나온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또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된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먼저 러셀 윌슨과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의 대결, 사실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죠. 이 덴버라는 팀, 그리고 이 러스라는 선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기대치가 이제 정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롤라이나 팬터스 그리고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단순히 뭐 10대 23이라는 점수차처럼 뭐 팀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쿼터백의 경기력을 비교하여도 러셀 윌슨은 샘 다놀드보다 못했어요. 샘 다놀드는 그나마 뭐 볼을 전진시키고 좋은 러싱 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매니지먼트 했지만 러셀 윌슨은 뭐 좋은 기회도 못 살리고 정말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지경에 왔으면 이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될까? 정말 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년간 242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러셀 윌슨의 내년 데드캡은 107밀리언 달러에 달해요. 이제 35살에 내년이면 35살의 나이에 접어들고 지금 현재 러스의 이 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려요. 이 선수가 가진 그 애슬릿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강점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선수 외모적으로도 막 뚱뚱해지고 막 발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우리가 알던 이 시애틀 시옥스의 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리그 최고의 리시버진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리 주디나 코럴랜드 서튼이나 KJ 해머나 이러한 리시버진들 또한 인저리 프론 투성이에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과의 시너지는 굉장히 구려요. 드랍도 자주 하고 그냥 쿼터백과 리시버적인 호흡도 굉장히 안 맞아요. 또한 이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리그 상위권의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러스라는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뒤떨어지는 오펜시브 라인 속에서도 이 선수는 본인만의 플레이메이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러스는 오펜시브 라인 프로텍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쿼터백으로 바뀌었어요. 본인 혼자서는 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이 본인들이 이 러스라는 선수를 드래프트 픽을 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 새로운 쿼터백, 그리고 새로운 구단주,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슈퍼볼 우승을 노렸던 덴버 브론코스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이들의 계획이. 결국 이들은 어쨌든 본인들도 시즌 중반에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올 시즌 그냥 망했다. 우리는 다른 쪽으로 계획을 틀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마음을 먹었고, 결국 팀 내 최고의 패스러셔 브래들리 첩을 트레이드로 보냄으로써 어쨌든 드래프트 픽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 이 순간 속에서도 과연 리빌딩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너무나도 큰 계약 기간, 너무나도 많은 나이, 그리고 너무나도 떨어진 경기력, 이러한 것들 생각하면 사실 이 선수를 받아줄 팀이 어디 있겠어요. 연간 5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35살의 쿼터백을 사용할 팀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정도의 경기력을 말이죠. 결국 트레이드를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러셀 윌슨을 안고 리빌딩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팀이 50밀리언 달러의 연봉을 받는 쿼터백을 가지고 리빌딩을 합니까? 리빌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 시옥스가 러셀 윌슨을 덴버 브론코스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결국 이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이 현재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을 위해 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지금 처참한 경기력, 그리고 러스라는 선수가 다시 부활을 할지 다 완벽하지 않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결국 덴버 브론코스는 이 러스라는 이 똥덩어리를 어쨌든 치우던지 아니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고 가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덴버 브론코스는 이 본인들의 이 오펜스 스킴, 오펜스 플레이 콜링적인 부분에서 현재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과 좋지 않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너지가 없죠, 아예. 이런 상황에서 러셀 윌슨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 콜러, 새로운 감독의 그러한 등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 어쨌든 러셀 윌슨이라는 선수가 50밀리언 달러의 연봉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그나마 리그 평균급의 쿼터백으로 좀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현재 추구해야 되고,
지금처럼 실패한 코칭의 팀에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이 덴버 브론코스를 구매한 이 월마트의 구단주 출신 이분들이 나다니엘 해켓 감독을 사실 고용하진 않았거든요. 덴버 브론코스를 팔고 떠난 이들이 해켓 감독을 선임한 거죠. 결국 저는 덴버 브론코스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든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다니엘 해켓 감독을 바꾸는 선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제 캐롤라이나 팬터스 4승 8패인 상황인데요. 사실 현재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보면은 이 NFL이라는 리그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인터림 코치인 이 스티브 윌크스 감독이 3승 4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잘 이끌고 있어요, 팀을.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캐롤라이나는 지금 4승 8패 팀, 그리고 이 NFC 사우스의 디비전 우승을 현재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디비전 라이벌들인 템파베이, 애틀란타,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모두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 맨룰 감독 체제 하에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필드골을 성공시켰더라면,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 3점차, 2점차 경기들에서 만약 1, 2승이라도 더 거두었다면 맨룰 감독은 사실 잘리는 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냐? 뉴올리언 세인츠도 4승, 애틀란타, 템파베이 다 5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템파베이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룰 감독은 팀에서 해고가 되었고, 이 새롭게 팀을 이끈 이 스티브 윌크스 감독은 좋은 지도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4승 8패 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어요. 만약 현재 맨룰 감독이 이 4승 8패인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이끌었다면 과연 좋은 소리를 들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게 패배를 당한 템파베이 벅스예요. 벅스는 현재 5승 6패를 기록하면서 이 디비전 선두로 단독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패배를 현재 경험했는데요. 어쨌든 바이윅 이후에 돌아온 경기에서 약팀으로 분류되던 이 브라운스라는 팀에게 패배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에요. 일단 벅스는 이 경기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벅스의 디펜스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를 잘 막아주었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첫 드라이브, 첫 2개의 드라이브는 굉장히 뛰어나요. 첫 드라이브 터치다운, 두 번째 드라이브 필드골, 항상 준비된 스크립트 자체는 완벽한 팀이지만 2쿼터와 3쿼터에 이 스크립트가 바닥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관성을 보여주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벅스의 디펜스는 어쨌든 잘 막아주었고, 그리고 큰 점수차로 이 2쿼터와 3쿼터 그리고 4쿼터에 벅스는 분명히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더 많은 리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펀트를 차는데 번번이 차버렸어요. 또한 서드 다운 컨버전 15번 시도 중에 4번만 성공을 했고요. 즉 시즌 초에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이 벅스라는 팀은 또 한 번 돌아갔다는 점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톰 브래디라는 이 쿼터백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리그 32개 팀의 어떠한 쿼터백보다도 톰 브래디는 이 공을 던지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짧은 선수예요. 그리고 이 가장 짧은 패스들은 좋은 패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업템포 그리고 퀵 패싱 게임, 이렇게 정해진 스킴에 의해서 공을 빨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톰 브래디는 그냥 공을 빨리 던지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스페이싱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노려가지고 완벽하게 패스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공을 빨리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케이 1대1
뭐 맨 커버리지 상황 오케이 아이솔 패스 던지고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톰 브레디는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라운스 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는 3맨 러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3명만으로도 이 벅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었고, 또 뭐 다른 8명을 커버리지로 보냄으로써 이 벅스 리시버진을 좀 더 커버리지에서 막아내자라는 전략이 돋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3명의 이 3맨 러쉬만으로도 이 벅스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고, 뭐 마일스 게럿의 뭐 색 장면이나 뭐 후반전에 있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 톰 브레디는 계속해서 이 프레셔에 시달리면서 본인만의 패스를 뿌리지 못했어요. 결국 벅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뭐 프레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스크린 던져, 런닝백 체크다운 던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뻔하잖아요. 뭐 훌리오 존스, 뭐 마이크 에반스, 뭐 슬랏에 있거나 뭐 슬랏에 있으면 뭐 그냥 뭐 버블 스크린 뭐 이런 거고, 뭐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뭐 나우 스크린 패스 뭐 다 예상이 되는 범위에서 플레이 콜이 나오고 있고, 또한 9개의 페널티, 이 경기 9개의 페널티에서 결국 페널티가 한번 저지른다면 이들은 1야드, 2야드짜리 스크린 패스로 이를 컨버전 해낼 수는 없어요. 결국 이 페널티와 함께 저질러진 본인들의 플레이콜 상황에서 이 긴 야드를 컨버전 하기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처럼 벅스의 오펜스는 바이윅 이후 굉장히 엉망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특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을 상대로, 그리고 이 마일스 게럿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예고되었던 이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를 상대로 이렇게 아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점들을 고쳐내지 못한다면 저는 벅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 템파베이 벅스라는 팀이 뭐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단계까지 간다 이러한 것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디비전 우승을 진짜 템파베이나 아니 애틀란타나 아니면 뉴올리언스나 진짜 뺏길지도 몰라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순히 이들의 뭐 탤런트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결국 타임아웃이 3개나 남은 상황에서 이 톰 브래디와 이 벅스 오펜스의 뭐 30초 남은 마지막 드라이브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쓰지 않았죠, 처음에. 그래서 아니 타임아웃을 안 쓰는 거면 뭐 그냥 기회 날리고 연장전으로 돌입하자는 건가? 라는 의문을 남겼지만 이들은 또 뭐 딥패스를 날리면서 26야드를 전진을 했어요. 그때 또 타임아웃을 썼죠. 그렇다면 왜 진작에 타임아웃을 쓰지 않았을까? 왜 최소 2번이나 던질 수 있는 패스의 기회를 이들은 날린 것일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이 감독의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벅스의 모습은 진지하게 디비전 우승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리를 거둔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어쨌든 11경기가 드디어 끝이 났어요. 이 드션 왓슨의 11경기 징계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현재 4승 7패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구세주 이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드디어 컴백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들은, 브라운스는 본인들의 성적표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 나머지 경기들에서 뭐 전승을 거두면 뭐 10승 7패, 뭐 어쩌면 플레이오프를 충분히 노릴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결국 드션 왓슨이 왔을 때 이 팀의 오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먼저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지금까지 팀을 이끌어주었던 자코비 브리셋은 저는 최선의 플레이를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자코비 브리셋에 대해서 뭐 인디애나 콜츠 때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뭐 마이애미 돌핀스나 정말 회의적으로 봤어요. 이 선수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좀 충분히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의 이 쿼터백 프렌들리 오펜스 시스템 속에서 자코비 브리셋은 정말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낸 시즌이었고, 뭐 다른 비교되는 뭐 마커스 마리오타나 뭐 미첼 트루비스키 그리고 앤디 달튼 이러한 쿼터백들과 비교하자면 저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브라운스가 4승 7패를 거둔 이유는 쿼터백 때문이 아니에요. 뭐 팀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의 순간순간마다의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좀 팀의 패배에 기여를 한 쪽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어쨌든 감독이 뭐 순간에 착오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이 드셔나슨이라는 이 모든 것을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 합류를 한다면 결국 언제든지 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스크립트가 떨어지더라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브라운스의 디펜스, 특히 뭐 런 디펜스 측면에서 현재 시즌까지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드샤나슨의 오펜스를 통해서 이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이 감독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면 저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나머지 경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디비전 경기들에서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드셔나슨 개인의 이 컨디션 여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통해서 이 컴백 승리를 해낸 잭슨빌 제규어스와 트레버 로렌스입니다. 일단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어요. 일단 뭐 템파베이 벅스처럼 레이븐스는 분명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15야드를 기록하면서 잭슨빌보다 더 많은 야드를 획득했고, 뭐 러싱 야드, 러싱 오펜스 비교를 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고요. 그리고 뭐 14번 썰드다운 기회 중에 8번 성공, 그리고 6번의 총 득점 기회. 지금 경기 결과만 보자면 레이븐스는 정말 뛰어난 경기를 펼쳤어요. 하지만 패했습니다. 왜냐? 레이븐스는 분명 잘 전진하는 팀이긴 해요. 라마 잭슨의 뭐 러싱 능력, 그리고 이들의 뭐 런게임 오펜스, 뭐 이러한 것들은 뭐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뭐 패싱 게임 다 좋아요. 맞기 힘들어요. 솔직히 맞기 힘듭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은 현재 이 로우 레드존, 상대팀 진영 5야드에서 15야드 그 진영에만 진입을 하면은 오펜스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레드존 경합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리시버가 없고, 그리고 뭐 패싱 게임을 위한 오펜스 스킴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날 경기, 이 리시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30대 중반의 선수가 된 디션 잭슨이었어요. 디션 잭슨이 이 30대 중반에 뭐 LA 램스에서 쫓겨난 이 디션 잭슨이 현재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가장 뛰어난 리시버라고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라마 잭슨은 결국 32번의 패싱 시도 중 16번, 절반의 컴플리션 퍼센티지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즉 뭐 러싱을 통해서 이 게임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러한 오펜스를 추구하는 레이븐스가 결국 패싱 게임에서 이러한 부족함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볼 컨트롤에 있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힘을 현재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잭슨빌 제규어스,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넘겨주게 되었고, 잭슨빌은 나머지 3번의 드라이브 중에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그리고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하면서 경기를 이겨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어쨌든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처럼 이 레드존 상황에서의 해결 방안 사실 없습니다. 뭐 새로운 리시버를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문제, 작년 시즌의 문제, 재작년 시즌의 문제, 레이븐스는 지금 해결을 할 수 없는,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더라도 현재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스로는 저는
단언컨대 와일드카드도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현재 오펜스로는 상대 오펜스보다 더 많은 득점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But I mean, I've said it before. I'm the same guy. I've always been this guy, and you know, I haven't always played my best every week, and that's going to happen sometimes. But I really love the direction that this offense, this team's heading, and we feel really good about who we are. And you know, I'm the same guy. So.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트레버 로렌스죠. 트레버 로렌스는 사실 뭐 저도 굉장히 응원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쿼터백 중에 한 명인데, 뭐 트레버 로렌스도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뭐 펌블도 여러 번 저지르면서 또 한 번의 뭐 아쉬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이 선수의 4쿼터의 패스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스틴 허버트, 패트릭 마홈스, 조시 알렌,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 그러한 클러치 능력을 트레버 로렌스가 4쿼터에 정말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인의 이 리시버진에 있어서 이 제이 존스라는 뭐 넘버 2, 넘버 3 이 리시버가 뭐 145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왜 트레버 로렌스에게 최고의 리시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한테 좋은 시너지 그리고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리시버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번 경기처럼 트레버 로렌스는 분명 폭발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잭슨빌 제기어스는 뭐 경기 내내 이 레이븐스에게 리드를 당하긴 했지만 마지막 3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득점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덕 피더슨 감독이 2포인트 컨버전을 결국 시도한 이유는 본인들의 흐름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의 마지막 3개의 드라이브가 모두 득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오펜스를 상대팀의 디펜스가 현재 막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뭐 쉬운,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것을 피더슨 감독은 잘 읽어냈고 과감하게 2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하였고, 그 패스는 2포인트 컨버전의 마지막 패스는 결국 그날의 최고의 리시버에게 향하는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 콜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트레버 로렌스나 잭슨빌 제기어스나 이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AFC 이 사우스 디비전에서 가장 뛰어난 오펜스를 현재 가진 팀이라고 자신을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들의 뭐 앞으로의 시즌 남은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의 모습이. I think personally the way I approach the quarterback position is being a calming presence in the huddle, especially when things aren't going well, because that's when things can start to spiral and snowball. But it's just distributing the ball and letting them be who they are. They're all in that locker room for a reason. This is the NFL. Everybody in that wears pads on Sundays are very good, and you just got to get them the ball and get their confidence going. And once someone's confidence is up, I believe at least that you'll see their game go to the next level. Were your relatives chanting Mike White? Or I don't think so. No. What is that like for you to hear that again? You heard it last year also. It's always cool. I'm not going to sit here and give you some quarterback cliche that I'm not focusing on that, which there are times I'm not, but towards the end of the game, I think it would be a lot cooler if they didn't do it while we were trying to snap the ball. But no, I'm not going to complain too much about that. 뉴욕 제츠 홈구장은 현재 마이크 화이트의 MVP 챈트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울린 경기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백업 쿼터백들의 대결인 이 트레버 시미안이 나온 시카고 베어스와 그리고 마이크 화이트가 나온 뉴욕 제츠와의 대결은 10대 31로 뉴욕 제츠가 완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 이 잭 윌슨이 벤치행이 결정되면서 새롭게 선발로 나온 이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은 작년 시즌 뭐 신시내티전에서의 업셋을 이끌었던 것처럼 정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완벽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EPA로 뭐 따지면은 뭐 리그 최고의 수준의 그런 경기력을 펼쳤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벤치로 두는 것, 그리고 본인을 선발로 올린 것은 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은근히 디스하고 뭐 인스타에 뭐 올리고 하였던 이 게런 윌슨 그리고 일라이자 무어라는 이 젊은 리시버들은 나란히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을 더욱더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게 될까, 잭 윌슨은 점점점 더욱더 입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뉴욕 제츠는 이 본인들만의 그런 승리 공식, 런게임 그리고 디펜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완승을 거두었고, 본인들이 컨텐더다, 플레이오프를 우리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뉴욕 제츠라는 팀의 힘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레벨의 디펜스, 그리고 잠재력 있고 폭발적인 그런 쿼터백을 견인해낼 수 있는 오펜스의 탤런트, 결국 쿼터백이라는 포지션 스스로 경기를 망치지만 않는다면 뉴욕 제츠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뭐 마이크 화이트가 되든 아니면 마이크 화이트가 뭐 부진을 다시 해서 뭐 조 플라코가 나오든 뉴욕 제츠는 올 시즌 잭 윌슨을 다시는 쿼터백으로 올릴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면 뉴욕 제츠는 진짜 마이크 화이트와 가야 될까? 뉴욕 이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벤치로 두는 것이 지금 당장 옳은 일일까? 그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은 현재 7승 4패, 이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있는 팀입니다. 지금 12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목마른 팀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 화이트, 조 플라코 이 쿼터백들을 돌림판처럼 돌려서 뭐 쓰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승리가 굉장히 고픈 팀이에요.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뭐 잠재력을 위해서, 뭐 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 선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것이 지금 통하지 않는 팀이라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생각하자면 뭐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에게도 3년차 시즌까지는 기회를 주었던 뉴욕 제츠이고, 그렇다면 뭐 잭 윌슨도 내년 시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본인들이 뭐 팀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뭐 베테랑 쿼터백인 뭐 지미 갈라폴로 같은 이러한 선수들을 데려올지, 그것은 나중에 이제 내년 시즌에 정해야 될 방향성이지, 지금 당장 뉴욕 제츠라는 팀은 달려야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달릴 수만 있다면 뭐 마이크 화이트든 조 플라코든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뭐 10점밖에 내지 못하면서 경기에 패한 시카고 베어스는 결국 이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현재 뭐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면서 뭐 트레버 시미언이 나오고, 트레버 시미언도 부상으로 뭐 네이선 피터맨이 나온다, 뭐 이러한 뭐 뉴스까지 들렸는데 결국에는 시미언이 풀 경기를 소화를 했죠. 이러한 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백업 쿼터백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은 이 선수가 펼치는 오펜스는 굉장히 특이한 오펜스잖아요. 라마 잭슨이 펼치고 있는 오펜스는 일반적인 쿼터백들이 펼칠 수 있는 오펜스가 아니에요. 이는 저스틴 필즈도 마찬가지고요. 즉 저스틴 필즈라는 이 개인에게 한 명의 쿼터백에게 맞춰진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를 뛸 수 있는 백업 쿼터백이 따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라마 잭슨 그리고 백업 쿼터백인 이 헌틀리라는 이 달릴 수 있는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완벽하게 선발 쿼터백과 비슷한 오펜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백업 쿼터백을 보유한다는 것. 만약 백업 쿼터백이 나왔지만 선발 쿼터백이 펼치는 오펜스를 펼치지 못한다면 뭐 준비 기간이 짧은 뭐 단 며칠 만에 그것을 본인이 따라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이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오펜스 컬러에서 이 백업 쿼터백을 위한 오펜스 시스템을 바꾸어 놓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결국 시카고 베어스나 뭐 이런 다른 특수한 오펜스를 가지고 있는 팀들은 뭐 트레버 시미언이나 뭐 이러한
뭐 네이선 피털맨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백업 쿼터백이 아닌 특수한 다른 타입의 백업 쿼터백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그러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이 조 버로우입니다. 일단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 버로우는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뛰어난 시즌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분명 이 시즌 초반에 있었던 이 오펜시브 라인 프로텍션 문제, 그리고 플레이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부진을 경험하게 했었고, 결국 뭐 슈퍼볼 진출 팀이었지만 이 신시내티라는 팀은 결국 시즌 초부터 많은 관심도에서 멀어졌어요.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그러나 최근 신시내티 벵갈스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있고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지금도 작년 시즌에 비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재작년 시즌에 비해서 너무나도 뛰어난 발전을 했다면 이번 시즌도 뭐 큰 발전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발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시즌입니다. 물론 오펜시브 라인의 그런 프로텍션적인 문제가 시즌 초보다 당연히 지금 좀 더 나아지긴 했어요. 뭐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뭐 오펜스 프로텍션 콜, 그런 문제들이 결국 시즌 중반 그리고 시즌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뭐 시너지가 현재 나오는 상황이고, 조 버로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바로 이 조 버로우의 디시전과 이 마인드셋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졌고, 이 톰 브래디와 마찬가지로 이 타임 투 스로우, 공을 던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쿼터백으로 현재 변모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 버로우는 뭐 본인 혼자서 이 부족한 오펜시브 라인 속에서도 뭐 스크램블을 한다든지 뭐 다른 뭐 애슬릿적인 쿼터백들처럼 뭐 요리조리 움직임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리시버들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주고, 이러한 모습이 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의 전매 특허였다면, 지금의 조 버로우는 굉장히 빠른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는 쿼터백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쿼터백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뭐 아까 톰 브래디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이 브래디나 일반적인 다른 이 타임 투 스로우가 짧은 유형의 쿼터백들이 패스를 빨리 던지는 이유는 결국 마지못해서 던지는 거예요.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니까 본인은 뭐 상대의 디펜스에 따라서 퀵 패싱 게임, 뭐 숏 패스, 뭐 이런 빨리 마지못해서 빨리 패스를 던지는 것과 달리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현재 빨리 패스를 던지는 그 배경은 정확한 판단, 그리고 본인들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퀵 패스를 던지고 있어요. 이는 즉 퀵 패스라는 것이 결국 숏 패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딥, 모든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결국 본인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있겠죠. 디시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 리시버들, 뭐 자말 체이스, 뭐 티 히긴스, 타일러 보이드, 이러한 리시빙 셋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디펜스들은 이들의 리시버들과의 이러한 빠른 경합에서 우위에 서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스냅을 받자마자 뭐 3스텝 드롭백 이후 뭐 티 히긴스를 향한 뭐 1대1 원온원 패스, 뭐 이러한 것들이 현재 계속해서 상대 디펜스를 압박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작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너무나도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조 버로우라는 선수는 충분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자말 체이스가 이제 돌아오는 뭐 다음 주가 된다면, 저는 이 팀의 오펜스가 충분히 하이파워 오펜스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가 굉장히 조 버로우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도 올 시즌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약한 점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약한 부분은 바로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할 때였어요.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굉장히 많이 던졌었죠. 그때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뭐 템파 2 아니면 커버 2 이런 것들 투 하이 커버리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조버로우는 올 시즌 이 뭐 본인의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루 아나무로 코치가 작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통해서 상대 뭐 패트릭 마홈스나 뭐 이런 쿼터백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버로우 또한 올 시즌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할 때 굉장히 고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타이탄스는 리그에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블리츠를 잘 하지 않고 뭐 블리츠를 하더라도 뭐 크리퍼 컨셉이나 이 심프레셔 컨셉들을 통해서 투 하이는 유지한 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뭐 프레셔를 주는 그러한 유형의 팀입니다. 결국 조버로우라는 쿼터백도 이 테네시 타이탄스 상대로 충분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극복해내는데 또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페널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3&아웃 드라이브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신시내티 벵갈스는 본인들의 손으로 스스로 경기를 끝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또한 뭐 20점의 득점, 뭐 티 히긴스가 좋은 모습을 선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저는 이 조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이 본인을 둘러싼 그런 좀 불우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단단하게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러한 점이 눈에 띄게 잘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분명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은 뭐 다른 캔자스 시티 칩스나 그리고 뭐 버팔로 빌스나 이러한 팀들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탄탄한 디펜스 그리고 조버로우의 발전으로 정말 좋은 흐름에 있다고 현재 생각이 들어요. 이 분위기를 통해서 작년 슈퍼볼에 진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We get on the plane after a loss, and I walk on the plane. I look at and a lot of times the coaches will be there, you know, on their computer and everything. And I'm like, you know, fellas, the reason why we got beat is because we can't tackle, and we can't force the run. Like all the rest of this is a bunch of garbage. This isn't about a computer, get into some space world technology. We can't tackle. 정말 경기를 보면서 왜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경기예요. 바로 뭐 33대 40으로 이 양팀 합쳐서 펀트가 3개밖에 나오지 않았던 정말 슛아웃 경기가 펼쳐졌던 이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이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경기 무려 363야드를 러싱 야드를 전진을 해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런 디펜스는 363 러싱 야드를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린베이라는 팀은 이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런 대처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들었을 정도로 무언가 나사가 하나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이 런 게임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본인들의 오펜스가 이 런 퍼스트, 러싱을 통해서 전진한다는 사실은 리그 31개 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린베이 패커스만 몰랐는지 그린베이 패커스는 태클링 연습을 이번 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미스 태클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스킴적으로 플레이콜적으로 과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러싱 오펜스를 상대로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냥 경기 내내 니켈, 다임 패키지를 선보였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결국 런 게임을 통해 전진을 하고 뭐 타이트엔드 1명 그리고 타이트엔드 2명 멀티플 타이트엔드 셋을 비롯해서 또는 뭐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 즉
헤비 퍼스널 상황을 굉장히 즐겨하는 팀이고, 그렇다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분명 이 헤비 퍼스널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떠한 퍼스널을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베이스 패키지를 유지할지, 뭐 라인베커를 3명을 깔아놓을지 4명을 깔아놓을지, 결국 수많은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대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뭐 숏야드 상황, 레드존 상황, 각각의 모든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다른 플레이 콜을 준비를 해와야했고요. 하지만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냥 이 경기 60분 내내 똑같았어요. 뭐 이글스가 헤비 퍼스널을 하든 11 퍼스널 뭐 리시버를 깔아놓든 뭘 하든 그냥 태클링도 못하는 코너백들, 세이프티, 니켈, 다임 패키지 그냥 계속해서 고집을 했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그냥 러싱야드 허용을 해줬어요. 363 러싱야드를 허용을 해줬다고요. 뭐 경기 중반에 보통 이 정도로 밀린다면 뭐 경기 중반에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뭐 다르게 후반전에 그런 전략적인 모습을 취해야 했지만 똑같았어요. 경기 내내. 결국 이 패커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조베리 코치에는 계속해서 올 시즌 실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맨 라플로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30득점을 뭐 이뤄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게임 플랜적인 관점에서 이 라플로어 감독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일까?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본인들이 가진 것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러한 선수들이 있어. 우리 이거 보여줄게. 상대팀에 대한 존중과 대비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팀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본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달라져야 하는 스포츠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아니 우리는 이거니까 우리는 이거 할 건데 우리는 이게 자신 있는데 이러한 모습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의 또 다른 실패한 경기였고,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말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의 이제 기대감을 아예 접게 된 경기였습니다. 뭐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결국 에런 로저스의 부상 이후에 나오면서 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과연 이들이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을 벤치로 둘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오너십이 없습니다. 뭐 시민 구단이라고 하죠. 팬들이 주인이에요. 팬들이 주인인데 과연 구단을 방문하는 팬들이 조던 러브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아니면 에런 로저스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에런 로저스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의 성화를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뭐 또 다른 투포인트 컨버전에 패배한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먼저 카일러 머레이가 부상에서 이번 경기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카일러 머레이는 뭐 카일러 머레이의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줬어요. 뭐 러싱, 터치다운, 뭐 스크램블링을 통한 전진, 그리고 본인의 어깨를 활용한 이 딥볼 패싱까지, 카일러 머레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했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뭐 24득점을 펼치고 뭐 전반전에 뭐 리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마지막 3개의 드라이브를 한번 살펴보세요. 17대 24, 4쿼터에 접어들었고, 애리조나 카디널스, 카일러 머레이 본인들의 손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3번의 드라이브 연속적으로 3&아웃을 펀트를 찼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또다시 돌아갔어요. 뭐 템파베이 벅스처럼 쿼터백과 감독의 불협화음, 결국 뭐 벅스나 레이븐스 경기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본인들이 스스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고, 이것이 결국 LA 차저스의 오펜스에게 기회를 주었고 역전의 발판이 되었어요. 저는 어쨌든 이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과 이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 모두 뭐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리고 작년까지는 뭐 성장하는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들은 본인들만을 내세우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풋볼이라는 스포츠에서 쿼터백과 감독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일단 이 두 우두머리에 현재 타협이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또 한 번의 연장전 승리를 통해서 현재 저번 주도 연장전 승리를 거두었죠.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데리카라는 쿼터백의 뭐 눈물이 뭐 선수들을 일깨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번 팟캐스트에서 언급했을 때 이 조시 맥다니엘스라는 감독이 이끌고 있는 현재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또 한 번의 덴버 브론코스의 시절처럼 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가졌던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레이더스는 현재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이더스라는 팀은 원 포지션 차이의 경기, 올 시즌 6경기 중에 6패를 당한 팀이었어요.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원 포지션 차이의 경기에서 모두 졌다고요. 즉 뭐 막판 뭐 뒷심이 부족한 팀이다 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감독의 뭐 라커룸 장악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기가 된 상황이었지만 결국 본인들이 이 연장전, 이 접전의 경기들을 이 2번 연속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끝이 부족했던 레이더스라는 팀은 이것을 다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즉 뭐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그리고 선수들이 어쨌든 팀적으로 좋은 현재 화합을 이뤄내고 있고 그것이 이 결과물을 통해서 현재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런닝백은 진짜 올해 최고의 선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경기였어요. 정말 후반전 뭐 경기를 끝내는 뭐 84야드 러싱 터치다운이었나요? 그 플레이를 떠나서 정말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 선수가 또 한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이 후반전에 빠졌어요. 근데 연장전에 다시 한번 나왔죠. 아마 나 부상 괜찮아.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뛸 거다. 라는 연장전의 그런 투지를 보여줬고 그 연장전에서 본인 스스로 80야드의 러싱 터치다운을 통해서 경기를 이기는 데 성공을 했어요. 팀을 이끄는 데 성공을 했다고요.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 선수의 투지를 통해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의 이 컬처 그리고 이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음을 한 번 더 보여준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40대 34 경기 이 점수차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빠른 경기 페이스였어요. 뭐 데리카 그리고 지노 스미스 계속해서 뭐 30야드, 20야드의 뭐 패스들을 성공시키고 런닝백들도 뭐 그냥 뭐 10야드 전진은 그냥 쉬울 정도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경기가 너무나도 빠른 페이스로 지나갔고 선수들이 이 디펜스 선수들은 미처 대처하기 힘든 그런 양상으로 펼쳐졌고 결국 슛아웃 게임으로 경기가 이어졌고요. 어쨌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뭐 오펜스의 활약 그리고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맥스 크로스비 선수의 뭐 색이나 이런 프레셔들을 통해서 지노 스미스를 한번 묶어두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국 어쨌든 현재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2연승은 분명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이 팀에게 있어서 기대를 걸만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상 12주차 경기 리액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도 뭐 AFC 이스트나 NFC 이스트나 뭐 디비전 우승이 현재 결정되지 않은 팀들도 많고 그리고 와일드카드는 정말 어느 팀이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한 NFC 사우스는 뭐 템파베이, 애틀란타, 캐롤라이나, 뉴올리언스 모든 팀이 현재 디비전 우승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혼돈의 이 2022년 NFL 시즌에서 더욱더 혼돈만을 남긴 12주차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pray? Because this is the difference. Do you pray to be blessed? Or do you pray to be a blessing?
If you're a blessing, you're affecting other people. You're doing the right things. You're setting a good example. You're being a good person. So much more effective for you, and much more effective in how you're going to affect other people. All right, so this is what leadership is to me. And you know, you never miss an opportunity to tell somebody how much you appreciate them. Don't ever miss that opportunity. There's nothing that makes a person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is when you say, I appreciate what you do. What you do. What you do. What you do.